두 번째 수업 네, 들어봤고요. 세 번째 수업 수업은 똑똑한 절세 방법입니다. 이장원 세무사의 세 번째 수업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 이제 부자 되는 습관 그리고 돈 모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세금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볼까 합니다. 우선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사실 본인의 이제 지출 불필요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는데요.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이건 약간 부자들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 가족끼리 돈거래를 해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들 사실 잘 모르십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모른데요. 가족끼리 뭐 조금 준 건데 괜찮겠지. 그리고 미리 좀 챙겨준 건데 설마 세금이 뭐 붙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증여세나 상속세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맞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세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금을 아끼면서 자산 늘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증여세나 상속세를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개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우선 증여세는 살아 있었을 때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살아 계셨을 때 이 주는 분이 증여자, 받는 분이 수증자인데 무상의 재산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 피상속인 사망,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그다음에 살아계신 분이 상속인입니다. 대부분 재산을 물려받는 분들이죠. 이 상황에서 줬을 때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느냐 살아계셨느냐가 가장 나누는 기준이네요. 네, 주는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으면 네. 증여세, 주는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상속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증여세와 상속세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부터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증여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정말 많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혼집 전세금 쓰라고 현금 2억. 이거 당연히 주실 수 있죠. 이분은 이제 자식 결혼하는데 네네. 주는 돈인데 이거 설마 세금 있겠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 자식 결혼하는데 내 돈 주겠다는데 그렇죠. 왜 세금을 내야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사실 이걸 미리 하는 상속, 결국 증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증여로 보기 때문에 자산 형성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계별로 다행히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배우자 사랑하시죠? 6억 주세요. 유명한 그러니까 배우자끼리는 6억을 주고 받아도 돈 세금이 안 낸다는 네. 거죠? 사랑하실 때만 주시더라고요. 이제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 그다음에 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됩니다. 아, 그래서 아까 2억을 줬을 때 5천만 원만 그리고 공제가 빼고 되고 1억 5천에 대한 맞습니다. 세금이 발생을 하는 거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나온 건데 네. 이런 것도 있으세요. 최근에 이제 신혼부부분들이 이제 소득 마련을 좀 어려워하는데 집을 마련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후에 2년간, 그래서 법률론 기준으로 결혼 전 2년, 아니면 결혼 후 2년.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출생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주면 손주를 낳았을 때죠. 그럼 직계존속이 1억 원을 더 줄 수 있는데 방금 케이스는 이제 그걸 안 하셨던 거예요. 법률론을. 왜냐하면 요즘 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네네네. 뭐 청약이나 뭐 다양한 이슈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결국은 증여세가 가산세까지 합쳐서 한 3천만 원 나오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와, 증여세 가산세 3천만 원이면 진짜 많이 나온 건데 좀 당황스러웠겠어요. 이게 세금이 가산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또 이런 경우도 많으세요.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어머니한테 5천만 원, 그렇죠. 각각 5천만 원씩. 네. 근데 그렇게 보시면 또 오류를 범합니다. 이 증여세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어머니를 한 분 합쳐서 같은 사람.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말 그대로 직계 존속 전체를 한 명으로 계산해서 10년 동안 5천만 원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좌이체로 기록을 안 남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정말 많이들 물어보는데. 현금으로 그럼 주면 괜찮지 네. 않냐라는 네. 거죠? 현금 뽑아서 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례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느낍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끝이. 왜냐하면 이분이 ATM에서
ATM에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이에요. 아, 그것도 몰랐어요. 600만 원을 뽑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생각보다 돈을 뽑을 일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현금을 안 쓰니까. 그래서 100만 원씩밖에 또 안 뽑혀요, 한 번에. 아, 그러니까 그래요? 6번을 뽑아요. 어. 그러게 이분이 무려 165일간 아, 예? 9억 9천만 원을 뽑아서 이야. 주셨습니다. 야. 그 자녀한테 현금으로 주기 위해서 주려고. 165번을 뽑았다고요? 네, 대단하신 제 부모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증여로 처리가 안 되나요? 이게 이제 핵심 이슈입니다. 네. 그러면 이 기계에서 돈을 뽑을 때 돈을 출금하고 나서는 증여로 사실은 바로 포착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 이 사람이 쓰려고 뽑아놓고 본인이 뽑은 거니까. 썼는지 예. 이게 이동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 어떨 때 이슈가 되느냐? 결국 이런 큰 자금 줄 때 언제 주세요, 어머님들? 결국은 자녀가 주택을 사거나 결혼을 했었을 때 전세 보증금으로 주거나 이럴 때 포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조금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택을 사면 취득자금 소명 때문에 바로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녀의 명의로 이제 그 아주 비싼 지역에 10억 원의 전세를 계약을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도 보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택 구입뿐만이 아니라 전세 그리고 주식 구매 등 그 이동한 자산이 형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착을 합니다. 근데 자녀 소득을 봤는데 아니 도저히 이 정도까지는 낼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 한 거야? 근데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오, CCTV에서 날 보나? 네. 그래 보신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전세금이 너무 고액이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증여세랑 가산세까지 거의 3억 원 이상을 내셨어요. 근데 이 증여세를 받은 자금을 세금을 내는 주체는 수증자, 자녀가 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 3억 원이 갑자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또 그 세금을 내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증여세에 증여세가 나와요. 증여세 또 증여세. 계속 상황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증여는 계좌 이체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10년 이내에 공제 금액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간 5천 원의 룰을 잘 지키시면서 해라 말씀을 5천 드립니다.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사실상 넘어가는 순간부터 증여세율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네.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죠.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나는 빌렸다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먼저 증여라고 좀 볼 때가 많습니다. 아,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단순히 빌려줬습니다라고 주장만 해서는 인정이 안 되세요. 물론 실제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요즘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본은 차용증이다. 차용증 정도는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된다. 부모 관계에도 예, 부모 맞습니다. 자식 관계에도. 예전에야 뭐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이냐 네, 이러실 네. 수 있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자도 당연하지만 그 차용증에 적힌 내용대로 지급을 하셔야 돼요. 이 이자도 무상대여나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보다 너무 낮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이 4.6%입니다. 이게 차이가 또 너무 크면 아니 이거 너무 이득을 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가족 간의 차용증은 어떻게 써요? 예, 가족 간의 차용증 작성 방법 사실은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정말 어,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화면에 하나의 나오네요.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누군지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용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자는 몇 프로로 할 건지 상환 시작은 언제부터 할 건지 자세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무조건 해라. 그래 많이 매월?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그 날짜에 좀 발급을 해라. 왜냐하면 추후에 발급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것을 직접 소명을 해야 돼요. 좀 더 나아가면 얼마 하지 않지만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그 몇천 원으로 서류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스캔해놔서 내 이메일이나 뭐 USB나 뭐 클라우드나 이런 데다 보관도 해놔라. 그러게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써놓고 생각보다 몇 년 지나면 잃어버리세요. 이 종이를 잃어버리세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 소명을 할 때는 이제 사본만 있어도 많이 믿어주기 때문에 그 진실성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용증 작성할 때 좀 고려할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장 1번으로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관련된 조사가 제일 많아요. 자녀가 변제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액을 빌려줘도 이걸 과연 갚을 수 있었던 거야?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무려 65억을 빌렸습니다. 예? 65억이요? 65억을 빌렸다고요? 네, 빌렸습니다. 자,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오시죠. 예. 오, 65억을 빌려? 이렇게 되시잖아요. 네. 자, 그걸로 고액의 부동산을 구매를 했는데 이분들 차용증 썼어요. 다 형태에 맞췄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며느리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근로 생활도 안 하고 직업이 사업도 없고. 안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과연 갚을 능력이 있었어? 말이 돼? 이라고 볼 수밖에 결국 증여다.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65억을 사실 은행에만 넣어놔도 뭐 특판 상품이다 이런 거 하면 4% 이자 받는다고 쳤을 때 1년에 2억 6천만 원입니다. 거의. 근데 이 2억 6천만 원을 며느리가 갚을 수 있었을까?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변제 능력이 안 되면 차용증을 작성해도 이게 진실성이 있는가?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면 진짜 증여세를 낼 수밖에 없고 또 폭탄을 맞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네. 사실 저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좀 다른 세상 얘기라고 남 생각을 얘기 같기도 했거든요. 하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일상과는 좀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상속세랑 증여세 부분은 좀 다른 상황이 많이 펼쳐집니다.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뭐 주택 한 채, 그리고 예금, 적금, 그리고 사망 보험금 정도 가진 일반적인 경우일 때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랬잖아요. 상속세 내면 이 사람하고 친해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 자산이 정도로. 많다.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뭐 과거에 뭐 3억 원이던 게 요즘은 뭐 기본 막 15억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집 한 채만 있어도 모두 상속세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세는 죽음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다른 사람 얘기처럼 받아들이세요. 근데 계획 자체를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은 10년 증여 플랜을 미리 짜셨으면 좋겠어요. 10년이요. 네, 왜냐하면 상속세는 결국 돌아가신 날의 재산 포함해서 10년 이내에 주기의 증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줘야 됩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태어났을 때부터 줘라. 2천만 원, 성년 되면 5천만 원씩. 그러게 계속 꾸준하게 주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셨을 때는 상속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녀도 그걸 통해서 마중물로 자산의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줄 돈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니. 어서 마련하세요. 아,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겠군요. 예. 계속 이렇게 이제 많은 상속세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ISA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또 말씀을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라고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는 이걸로 주식을 투자를 하게 돼서 절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SA에게는 이 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저율의 분리과세. 요것만 세금 내라고 해줍니다. 이게 일반형이 있고 서민형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소득에 따라서 좀 나뉘는데요. 대부분 일반형에 많이들 포함되세요. 대부분 95% 이상 일반형을 쓰고 계시고 보시게 되면 이제 일반 계좌랑 ISA 계좌도 좀 구분을 한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궁금해요. 일반 계좌는 벌 때마다 15.4%를 뗍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넘어가면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고요. 상품별로 수익이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계가 안 된다는 게 참 안 좋습니다. 근데 국가 차원에서 우리 주식이나 이런 걸로 펀드나 이런 걸로 자산 형성하세요라고 만든 게 ISA 계좌이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 그리고 좀 그 이상을 벌었다. 그럼 9.9%의 저율의 분리과세로 내십시오. 그리고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수익과 손실이 합산해서 과세가 됩니다. 아주 큰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그냥 일반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사는 그 계좌랑 ISA 계좌는 다르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형태는 똑같지만 네. 여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SA 계좌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한도가 연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넣어서 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는 게 사실 좀 안 와닿거든요. 네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 일반적인 계좌 같은 경우는 상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300만 원 손실보험금 빠지고 600만 원에 대해서 15.4%, 92만 4천 원이나 내야 되죠. 근데 ISA 계좌는 먼저 상계가 되기 때문에 300만 원 상계가 되고요. 나머지 3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9만 9천 원.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8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는 지금 손해를 본 B 펀드는 아예 빼고 이득을 본 A와 C만 지금 그렇죠. 과세를 하는 계산이 거예요. 안 돼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근데 IS의 계좌는 전체를 다 봤을 때 수익과 손실을 다 포함한 부분에서 과세를 한다. 네, 맞습니다. 아, 큰 그러면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좀 확 준 것 같은데 네. IS의 계좌는 어떻게 해서 만들 수가 있나요? 네네. ISA 계좌는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어떤 증권사나 은행을 선택하시면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은 거기, 은행이나 예. 증권사 가지 다 않아도 있어요? 똑딱똑딱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장원 세무사님의 수업 들어봤는데요. 질문이 아까 그러네요. 네.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손주한테 용돈을 주거나 적금을 들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요즘 손주 증여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일반적인 용돈 수준은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금액이 누가 봐도 너무 과도한데? 라고 하거나 아까 말씀 주셨던 적금을 들었다. 이러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비나 이런 것들 용돈은 소모적이어야 되는데 일시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이거를 자산 형성용으로 썼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금액은 분명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부모가 상속이 발생했었을 때 10년 내 이체 내역을 전부 다 봅니다. 이때 손주 학비 내준 게 한 번씩 나와요. 네. 그것도 사실은 증여로 보아서 추징을 합니다. 학비도. 그러니까 예.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올바른 세금에 관련된 금융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도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면 또 우리가 부자가 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올해는 좀 유념을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강연까지 아주 네. 알찬 강연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